잘 이해하시고 또 지금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교하셔서 우리에게 맞는 경제정책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오늘 마련될 것 같습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 들어오시면은 강의하고요. 제가 딱 한 가지만 공지 먼저 드리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5월 17일이 마지막 강의인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느꼈던 점을 저희 노무현 재단에 메일이나 아니면 당일날 소감문을 직접 쓰셔서 제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감문 쓰기인데요. 저희가 수강생들께 설문조사를 할까 하고 생각해 보다가 설문조사는 너무 아주 너무 평이한 방식이고 굉장히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쓰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느끼신 바 그리고 바라는 바를 소감문으로 제출해 주시면 그 중에 잘 쓰신 소감문을 뽑아서 발표와 함께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재단의 메일은 잘 아시죠? 노무현의 약자 ROH 부산 BUSAN 다음.net입니다. 그래서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여러분이 처음에 신청서 보내셨던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그날 직접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 또 힘찬 하루를 보내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러 오신 주경야도 가시는 우리 시민학교 수강생들을 모시고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이정우 경북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난 참여정부 때 정책위원장으로 청와대 정책위원장으로 활약하셨던 우리 오늘 이정우 교수님께서 보시다시피 한국경제 제3의 길은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사님께 힘찬 박수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를 부산에 불러주셔서 굉장히 고맙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이 2번째입니다. 똑같은 강의를 그때 제목은 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노무현 시민학교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게 한 1, 2년 전인 것 같은데 언제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2009년이었습니까? 예. 2009년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마 1년 반 만에 제가 돌아왔는데 강의 제목은 그때하고 지금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때는 이 제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명박 정부 막 초장이었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뭐 비교할 만한 것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 제목은 아마 다른 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에 많이는 온 적은 없고 가끔 뭐 몇 번 온 정도입니다. 저희 돌아가신 부모님은 부산에 오래 사신 적이 있고요. 또 부산하고는 이런저런 인연은 있습니다. 저는 대구 출생이고 대구 사람인데 같은 경상도지만은 대구와 부산은 비슷한 점도 많고 좀 다른 점도 있지 않나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점은 그냥 경상도 기질 뭐 이런 것이 좀 비슷할 것 같고요. 차이가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부산 사람이 대구 사람보다 장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승복을 잘한다 이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한데 일단 상대방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곧바로 승복을 하는 그런 성격, 그러니까 좀 시원시원하다 할까요? 그런 점이 좀 부산 사람의 매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대구 사람한테 부족한 것이 바로 그런 점이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산 사람이 대구 사람들보다 좀 더 친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길을 잘 몰라서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묻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대구 같으면은 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부산 사람들이 좀 더 친절하다. 길을 가르쳐주고 이런 것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진이 옆에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이제 2년이 다 돼가고 이번 달에 2주기 행사가 아마 열리겠죠. 부산에는 아마 노 대통령하고 여러 가지 인연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고
또 여기 수강생 중에도 또 아주 가까웠던 친구분들도 계시고요. 대구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적습니다. 대구는 뭐 솔직히 노무현 좋아하는 사람에서 아주 드물죠. 아주 드뭅니다. 그래도 대구에도 그런 아주 팬이 가끔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길 가다가 어느 식당 앞을 지나는데 식당 주인이 제 얼굴을 알아보고는 막 들어오라고 손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점심을 공짜로 얻어먹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열렬한 노무현 팬이었습니다. 자기는 별로 아무 인연이 없는데 평소에 아무런 인연이 없답니다. 인연도 없는데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 연설하는 것만 들으면은 막 눈물이 저절로 줄줄줄 난대요. 가슴이 막 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마 당신은 전생에 노 대통령하고 뭔가 형제거나 친구거나 뭔가 가까운 인연이 있었던가 보다. 그런 사람도 대구에는 가끔은 있습니다. 이게 서로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새가 한 마리 들어왔나요? 자, 오늘 강의는 5번째 강의고 앞에 아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훌륭한 강사들이 아마 많은 강의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오늘 맡은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는 좀 어렵고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죠. 그래서 제일 끝에 돌려놓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재미없는 걸 앞에 하면은 학생들이 다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현명한 자리 배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제가 좀 덜 재미없게 해야지 다음 마지막 강의 그것을 많이들 오실 것 같은데 제목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용은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데 나중에 뭐 시간 나시면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앞에 슬라이드를 좀 올려가지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경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참여정부는 어떻게 하려고 했고 지금 이명박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과연 누가 옳으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슬라이드를 좀 어디를 저기 있나요? 이게 넘어가는 것이 거기서 할까요? 저쪽으로 향했어요. 언제 넘어가는 됐습니다. 자, 여기서 한국 경제는 지금까지 제1의 길, 이 박정희 모델입니다. 제 모델이 한 3, 40년 계속됐고요. 그 뒤에 이제 IMF 환란이 오면서 제2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이 시장 만능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1의 길과 2의 길이 서로 상극 반대거든요. 반대가 막 서로 섞여가지고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현재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흔히 박정희 모델, 이것은 관치경제입니다. 관치경제인데 그것을 보면은 위치를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우선 여러 나라를 성장이냐 분배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나라를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성장을 중시하는 나라는 오른쪽에 가게 될 것이고요. 분배를 중시하는 나라는 왼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또 하나는
위로 갈수록 정부가 경제에 개입을 많이 하고 정부 주도적인 경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밑으로 갈수록 시장 주도적인 경제다. 또는 뭐 시장 친화적인 경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여기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여러 나라를 세계 각국을 이 그림에다가 점을 찍을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사회주의라는 나라들은 여기 있겠습니다. 정부가 거의 경제를 다 요리하고 성장도 물론 중시하는데 분배를 굉장히 중시한다. 그래서 사회주의 모델, 이것은 스탈린 모델이라고 부르고 소련, 중국, 북한 이런 나라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 있다가 특징이 한 20, 30년은 잘 되는데 그 다음에는 내리막길입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더 이상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까지 내려가죠. 그래서 다들 이제 개혁하고 개방하고 이렇게 해서 탈출을 하는데 소련,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다 탈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탈출을 거부하고 여전히 거기에 한때는 잘 나갔다는 그 추억, 향수만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나라가 있는데 딱 두 나라 있습니다. 북한하고 쿠바 두 나라만 거기에 있다. 아주 한심한 상태에 있고요. 이것은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그것은 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기를 고수하고 개혁 개방을 거부하고 있죠. 6.15 남북 회담 때 6.15는 그게 아니고 노 대통령이 2007년에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2007년이 아니고 가만히 맞습니까? 7년 맞죠? 예, 2007년 가을에 10월 선언이네요. 예. 10월 4일 14. 예. 10월 4일입니까? 날짜까지 저보다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네요. 회담을 하다가 중간에 노 대통령이 북한도 이제 앞으로 좀 개혁 개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는 순간에 김정일 위원장의 안색이 확 변하면서 회담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딱 중단되고 다음날 회담을 계속하기로 돼 있었는데 다음날 회담조차도 하느냐 못하느냐 불투명할 정도로 깨진 게 아니냐 그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행히 다음날 회담이 속게 되긴 했는데요. 그 정도로 개혁 개방이란 말을 북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타부시 돼 있습니다. 이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 근데 소련이고 중국이고 동그랗하고 다들 개혁 개방해서 이제 살 길을 찾아오는데 그것이 이제 오른쪽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오른쪽 아래쪽으로 시장을 더 중시하고 성장도 중시하고 이렇게 해서 오른쪽 아래쪽으로 우하향하는 것이 이제 개혁 개방인데요. 이것을 거부하고 저기에 오래 있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또 하나의 모델이 저쪽에 있습니다. 이건 정반대인데요. 반치경제로 부를 수 있고 다른 말로는 발전국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박정희 모델이다 이렇게 불러도 좋겠습니다. 이거의 원조는 일본 그리고 히틀러 이런 사람들입니다. 일본의 1930년대 대동아 전쟁할 때 그때 만주국에서 이게 이제 처음 실험이 됐고요. 당시에는 이것을 통제경제라고 불렀고 그 뒤에는 이것을 관치경제 또는 뭐 관주도적 경제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이것도 특징이 한 20, 30년은 잘 나갑니다. 고성장을 하죠. 이 두 개 공통점은 한 20, 30년 고성장한다 이겁니다. 히틀러도 고성장했거든요. 무솔리니도 고성장했습니다. 이게 다 공통적이죠. 근데 오래 못 가고 이제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고성장하긴 했죠. 성장률 평균 한 9% 성장했으니까. 그래서 경제 살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많고요. 좀 이따 그걸 보겠습니다. 한 20, 30년 잘 나가는데 그 이상은 나갈 수가 없어요. 주저앉습니다.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실제로 70년대 후반기에는 성장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독재를 해야 경제 성장을 한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틀린 생각이죠. 근데 우연히 독재하고 성장이
같이 있었다 뿐이지 독재를 했으니까 성장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모델의 공통점은 독재고요. 사회주의 독재. 저쪽은 우파 독재, 이건 좌파 독재입니다. 둘 다 민주주의가 없고 독재를 하기 때문에 초장에는 잘 나가는데 아주 동원식으로 하는 거죠. 둘 다 동원식으로 해서 전 국민을 동원하는 식으로 해서 머리 싸매고 막 새벽부터 밤중까지 열심히 새빠지게 일을 하니까 이제 고성장을 하는데 그게 한계입니다. 더 이상 고성장을 못하는 것이 높은 단계로 가면은 이제 그런 거로 몸으로 떼우고 이런 것이 안 통하거든요. 머리를 써야 되고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협동을 해야 되고 유연해야 되고 사고방식이 민주적으로 토론을 해야 되고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독재다 이겁니다. 그래서 독재는 잠시 경제를 살리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를 망치는 것이죠. 그래서 독재가 경제 살린다 이건 틀린 말이고 독재를 해야 경제가 산다 꼭까지 심지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특히 제가 사는 대구에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은 아주 틀린 생각이고 위험한 생각이다. 그죠? 또 다른 것으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 타파해야 됩니다. 일본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점도 저런 관치 경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극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2년 전에 집권하면서 관치 경제를 청산하겠다, 관료주의를 극복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게 뭐 몇십 년, 반세기 이상 된 모델이니까 잘 못 뜯어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적이지 못하고 유연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발전의 장애물이다. 다른 모델이 3개가 있습니다. 밑에. 이것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보수적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좀 더 진보적이고 좌파적입니다. 제일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인데요. 미국, 영국, 아일랜드, 호주 이런 나라들이죠. 가장 시장 중심적이고요. 시장 만능주의라고 불리는 모델입니다. 우리나라가 환란을 겪고 나니까 IMF하고 미국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한국이 위기에 빠진 것은 관치경제를 해서 그렇다. 저걸 청산해라. 어디로 가야 되느냐? 미국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시장경제 이걸 하라. 이렇게 오고 있죠. 그게 IMF 신탁 통치의 그 기본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많이 뜯어고쳤어요. 우리가 많이 뜯어고쳐서 저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주주 중심 자본주의 하는 데서 주주총회가 이제 아주 끝발이 세지고요. 거기서 사장 갈아치우고 전에는 없던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유시장 경제, 시장 만능주의입니다. 근데 이게 신봉자가 많아져가지고 경제에만 이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을 갖다가 온데 다 적용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뭐 교육에도 시장 원리, 경쟁, 시장 원리. 그러다가 이제 좀 카이스트의 비극 저런 것이 일어납니다. 의료에도 시장 경쟁, 뭐든지 시장 경쟁, 민영화, 시장, 경쟁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지난 10년에 급속히 많아진 것이죠. 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전에는 뭐 전부 관치고 국가, 관치, 정부 이게 주도를 했는데 이제는 전부 시장 이러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은 유럽 대륙형이고요.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복지국가죠. 국가. 그 왼쪽에 있는 것이 북구라파인데 이것은 가장 좌파적이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인데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자본주의입니다. 분배를 굉장히 중시하고요. 소득이 가장 평등하고 그리고 뭐 가장 살기 좋은 그런 나라죠. 소득 수준은 이 세 나라, 세 그룹이 비슷비슷합니다. 세 그룹이 다 비슷비슷한데 3만 불입니다. 평균 3만 불 똑같아요.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데 차이가 나는 것은 왼쪽으로 갈수록 분배가 잘 되어 있다는 것. 오른쪽으로 갈수록 분배가 나쁩니다. 미국이 가장 불평등한 나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나라는 되게 불평등하고 사회가 굉장히 갈등이 심하고 범죄 같은 것도 많고 거지도 많고 물론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그렇죠. 왼쪽으로 갈수록 그런 사회 문제 이런 것이 훨씬 적습니다.
성장이나 고용 이런 것을 보면은 중간에 유럽 대륙형은 별로 그렇게 권장할 만한 모델이 못 됩니다. 그것은 성장이 낮고요. 고용 창출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그래서 실업자가 많고 아주 고질병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장 잘하고 일자리 잘 만드는 것은 양쪽 두 개입니다. 자유시장 경제하고 제일 왼쪽에 부끄럽합니다. 이게 이제 두 개가 괜찮고 지난 몇십 년간을 통틀어 보면은 성장, 고용, 분배 이런 걸 통틀어 봤을 때 가장 권장할 만한 모델은 왼쪽이다 이거죠. 복구 3인주의다. 이거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고 상상 밖의 그런 나라죠. 한국은 너무나 먼 나라, 꿈에서 뭐 그냥 상상할 정도지 우리 현실하고 너무 멉니다. 그러나 저게 가장 살기 좋은 나라고 실제로 성과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표로 이제 숫자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분배가 제일 좋다는 점, 부끄라파가 제일 위가 부끄라파고 중간이 유럽이고 제일 밑이 이제 영미형 모델, 앵글로색슨 모델 또는 아까 자유시장 경제 또는 뭐 신자유주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신자유주의 계산은 바로 그겁니다. 신자유주의란 말은 다른 말로 시장 만능주의입니다. 뭐든지 시장이 맡기자. 그거죠.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유럽입니다. 유럽과 북구라파 이 나라들이 수출 비중이 높고요. GDP 비중, 수출 비중 왼쪽에서 세 번째 칼럼에 있습니다. 영미형은 수출을 적게 합니다. 좀 내수 중심형입니다. 여기에 빠진 나라가 일본인데요. 일본을 여기 추가하면은 셋 중에 단연 일본은 북구라파나 무슨 유럽 같은 복지국가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을 더 추가하면 더욱더 내수 중심형으로 가죠. 미국, 일본은 내수 중심의 나라입니다. 일본을 흔히 수출 많이 하는 나라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실제 그건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일본의 수출 비율은 아주 적습니다. 적게 수출하는 나라고요. 액수는 많은데 수출 액수는 그러나 GDP 대비로 따지면 우리보다 훨씬 적게 합니다. 내수 중심이죠. 내수 중심인 영미형 국가 그리고 일본까지 포함해서 이 나라들은 그 복지를 좀 적게 하는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왜 유럽이 더 복지가 발달했느냐? 수출을 많이 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수출을 많이 한다는 것은 국제 경쟁, 차디찬 경쟁의 세계에 노출된다는 뜻이고 거기에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죠. 실패하고 경쟁에서 패배하고 뭐 회사가 망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은 그걸 이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죠. 그럼 그게 뭐냐? 바로 복지국가다. 그래서 개방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즉 유럽입니다. 유럽은 개방을 많이 하고 따라서 복지국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영미형은 개방을 적게 했기 때문에 수출을 적게 하고 내수 중심의 국가니까 상처가 덜하고 사상자가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이 좀 훨씬 덜 발달되어 있는데 그래도 견디고 살아갑니다. 제일 앞뒤가 맞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엄청나게 수출 주도형 국가입니다. 유럽을 능가할 정도로 수출을 많이 하는 개방형 국가이면서 복지국가는 제일 안 돼 있거든요. 미국, 일본보다도 안 돼 있으니까 모순이죠. 그러니까 미국, 일본은 그대로 내수 중심형으로 복지가 약하고 해서 일관성이 있고요. 유럽은 개방과 경쟁을 많이 하는 대신에 사회 안전망과 복지국가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또 일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관성 없잖아요. 모순에 빠져있다. 이렇게 개방하면서 이렇게 복지 안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한 경제다. 한마디로. 모순 투성이의 경제다. 용감무상하기가 뭐 돈키호테를 능가하고요. 아주 잘못된 설계입니다. 이건 설계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이런 수출 경쟁 개방형을 계속할 것이냐? 그럼 당연히 복지국가가 따라와야죠. 사회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순을 해결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내수 중심으로 가면서 지금 약한 복지로 그냥 갈 것이냐, 그거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수출은 포기하기가 아깝죠. 수출은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답은 뻔하죠. 그럼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 유럽형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유럽형입니다. 그래서 아까의 여기서 세 나라 중에 우리의 그 수출 주도형 경제 그걸 살리려면은 북부나 유럽 대륙형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좌파적으로 좌선해야 된다.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 그게 우리가 내부 모순이 없는 경제가 잘 굴러가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늘 반치경제적을 했고요. 3, 40년간 박정희 모델 하다가 갑자기 IMF 사태가 닥치니까 미국과 IMF가 강요에 의해서 자유시장 경제하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의 길은 위에 까만 모델이고 2의 길은 밑에 파란 동그라미인데 이 두 개가 지금 섞여 있고요. 어떨 때는 관치하고 어떨 때는 자유시장 경제하고 그래서 저축은행, 부산 저축은행 사태가 생기면은 또 뭐 팔을 비틀고 유류세 유가 인하하라 그러고 또 팔 비틀고 이러면 계속 관치입니다. 관치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또 말로는 대시장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가당착이고 뭔가 정신분열증 비슷한 그런 상태인 겁니다. 이 경제가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정체성을 찾으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왜 이 오른쪽을 타파해야 된다. 오른쪽을 벗어나서 좀 더 왼쪽으로 가서 복지국가로 가자. 북부형 복지국가로 가자. 이게 한국의 가장 모순이 없고 혼란이 없는 앞뒤가 맞는 그런 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진보 정권이 필요하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진보 정권이 필요하고 진보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 보수가 했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가 없고 노상우왕좌왕하고 정신분열증이 가는 그런 상태이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복지국가 하면은 전에는 좌파 빨갱이라 그랬고 지금도 무상급식 하려고 그러면 좌파 빨갱이 그리고 뭐 아직도 뭐 예산이 없다. 아직도 한국 국민 소득은 그만큼 안 됐다. 천만에요. 북구라파가 무상급식한 건 우리나라보다 소득 훨씬 낮을 때 했습니다. 지금 2만 불인데 우리가 아직 무상급식 못한다 그러고 있죠. 북구라파 무상급식한 거는 5천 불도 안 됐을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이쪽을 아예 저 위에 사회주의가 싫으니까 그런 말인데 왼쪽에 있는 건 무조건 싫다. 다 좌파 빨갱이. 근데 위에 저거하고 밑에 이 북구라파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위에 저거는 정말 독재고 인권도 탄압하고 막 소용소도 있고 사람이 살 곳이 못 되죠. 밑에 북구라파는 우리가 인류 역사상 몇 천 년 동안 그래도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낸 가장 이상에 가까운 사회가 북구라파가 아니냐. 그렇죠? 저것마저 거부하고 배척하고 좌파 빨갱이로 몰아온 것이 지금까지 해방 후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반세기 동안 지배해온 거구 독재 세력이다. 그럼 거구 독재 세력들이 경제를 살렸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흔히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 그러던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보는데 우선은 부동산 문제입니다. 부동산에서 박정희 모델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그 표에 여러분 나눠드린 그 인물에도 이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는 게 더 좋겠네요. 이게 앞에 숫자가 적었어요. 표 1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처음에 각 정권별로 정권 초기에 전국 지가 총액이 있고요. 몇 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초기는 한국 전쟁이 끝나던 해 53년도에 전국 지가가 0.176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60억 원이었습니다. 땅값이 우리나라 전체 땅값이. 근데 정권 끝날 때 4.19 일어나던 60년도에 0.690조 원이 돼서 몇 배로 증가했는데
그 차액을 지가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보겠습니다. 차액이 발생했다. 그럼 지주들한테 들어가는 불로소득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지가 상승률이 21.6%씩 올랐습니다. 불로소득이 당시 생산소득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했느냐? 0.514조 원이라는 저 불로소득은 당시 이승만 정권 때의 GDP에 대비해 보면은 한 43% 됐습니다. 절반 가까운 불로소득이 있었다. 꽤 높죠. 꽤 높습니다. 그런데 앞권은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초기에 3조 원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칠 때 329조 원이었습니다. 100배 이상 올랐고요. 시가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당연히 차액 326조 원이고요. 연평균 시가 상승률이 33.1%입니다. 매년 평균 33%씩 땅값이 뛰어올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제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상상 내지는 기억을 갖고 있는 노무현 정부 시기를 봅시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땅값 오르고 아파트값 폭등했다 그러고 난리가 나고 막 신문을 도배하다시피 했는데 그때 전국 평균 5년간 시가 상승률이 제일 밑에 있듯이 4.3% 올랐습니다. 자, 4.3% 오르는데 그렇게 난리를 났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 전에 많이 났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때 거의 땅값이 안 올랐습니다. 안 오르던 게 한 10년 가다가 새로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걸 못 참는 거죠. 폭등이다 이렇게 느끼는데 옛날 기억은 이제 다 까먹은 것이죠. 몇십 년 전에는 이승만 때는 매년 21% 올랐고 박정희 때 33%씩 오른 적이 있었다는 걸 그것도 18년간을 계속 그랬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4% 오르는 거를 폭등이라 느끼고 못생기다 민생 파탄이다 그러고 막 그랬던 것이죠. 이거는 너무나 대비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로소득의 크기가요. 박정희 때는 지가 상승을 해난 불로소득이 생산소득, 이 생산소득 GDP에 들어가면서 모든 국민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하고 오셨는데 모든 국민이 1년 내내 일해서 버는 그 소득의 총액이 GDP입니다. GDP를 100이라고 봤을 때 1년 동안에 땅 주인들이 가만히 앉아서 벌어들인 이마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벌어들인 소득이 248.8%다. 2배 반입니다. 배꼽이 배보다 2배 반 컸던 시절이 박정희 시절이다. 불로소득의 천국이고요. 가진 자들은 부익부 빈익빈의 극치죠.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은 살아갈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그 정도로 심한 불로소득에 설치던 때가 박정희 시기다. 그 결과가 뭐냐?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땅값이 세계 최고 비쌉니다. 평당 지가가 대한민국 1등이에요. 물론 1등은 홍콩인데 홍콩은 나라가 아니죠. 그건 도시고 나라가 아니니까요. 이제 또 중국에 되돌려 갔으니까 나라로 치면은 1등이 이제 한국입니다. 일본이 옛날 1등이었는데 우리가 추월한 지가 오래입니다. 단연 한국 1등이라서 최근 통계는 아닌데 한 10년, 20년 전에 지가로 계산하면은 당시 한국 남한 땅을 팔면은 프랑스를 8번 살 수 있고요. 프랑스 땅 전체를. 캐나다 땅을 6번 살 수 있었어요. 미국은 그 땅값이 좀 비싸가지고 미국은 절반 정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땅값이 얼마나 비싸냐. 이 비싼 땅값 때문에 공장 부지값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요. 지대 임대료, 집세가 제일 비싸고 장사하는 사람들 제일 큰 고통이 집세 내는 겁니다. 세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장사하기 어렵죠. 공장하기 어렵죠. 경쟁력을 깔아먹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이 땅값인데 이 땅값을 누가 제일 많이 올렸느냐. 그것을 제가 비율을 대통령별로
시상을 했습니다. 집가 상승 기여도입니다. 제일 끝에 저 비율대로 했습니다. 이승만 기여가 14.7% 전체 우리나라 땅값을 세계 최고로 올린 책임의 14.7%는 이승만에게 돌아간다. 50.5%가 박정희에게 돌아갑니다. 전두환 7.5, 노태우 8.8. 밑에 세 대통령은 책임이 거의 없습니다. 김영삼, 김대중은 마이너스고요. 노무현 조금 있는데 2.3%입니다. 명백하게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앞에 네 대통령은 독재입니다. 독재는 땅값을 올린다 이겁니다. 민주정부는 땅값을 안정시킨다 이겁니다. 왜 차이가 있느냐? 앞에 독재 정부들은 견제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성장주의, 개발주의, 난개발 이런 식으로 가면서 전국 땅값을 마구잡이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뒤에 대통령들은 견제 세력이 있고 주위의 눈총 비판을 의식하면서 경제정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값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 이런 걸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값이 안정됐고 거의 올리는데 기여한 바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민주정부는 독재정부보다 훨씬 책임감 있게 경제를 운영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독재와 민주정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단지 성장률만 보고 거기 성장률 유인물에 보면은 끝에 경제 성장률이 있습니다. 성장률만 보면은 물론 박정희 때 제일 높습니다. 9% 성장했죠. 이것만 보고 전두환 때도 높고 뭐 노태우 때도 높죠. 이것만 보고 성장 잘했다. 이것만 보고 성적을 매기는데 천만에 이거는 당시 눈앞에 보이는 성장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수십 년 또는 100년을 가는 그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땅값이 이렇게 비싸가지고는 체력이 유지가 안 되는 것이죠. 경쟁이 안 되는 상태로 만든 겁니다.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었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결정적인 요인, 물가입니다. 우리나라 땅값은 세계 단연 1등이고요. 물가도 세계 최고 수준에 가깝습니다. 1등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거의 최고 높은 물가 국가군에 속합니다. 한국이. 너무 비싸요. 한국 물가가. 그럼 물가는 왜 이렇게 비싼가? 이것도 올린 책임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 대해서 물가를 어느 정도 올렸느냐.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거의 저거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아주 공통점이 있고요. 독재 정부는 결국은 돈 많이 찍어내고 눈앞에 성장에 급급해서 돈 많이 찍어내서 물가를 많이 올린다. 그리고 마구잡이로 개발을 해서 땅값을 올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눈앞에 성장은 분명히 올라가죠. 돈 찍어내고 전국 개발하면 성장 올리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잘하는 거 아니죠. 그러나 잘못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눈앞에 인기만 얻고 국민 경제를 아주 망치는 것을 한 겁니다. 두고 이거는 이 비싼 땅값이 어디 갑니까? 이 비싼 물가 어디 가겠어요? 네, 우리 옆에 붙어서 괴롭힙니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잠에서 깨가지고 제발 내일 아침에는 땅값, 전국 땅값이 일제히 모두 다 한 10분의 1로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집세도 적게 내고 뭐든지 다 좋아지겠죠. 수출 경쟁력도 올라가고 또 물가도 채소값이고 대학 등록금이고 제발 좀 한 절반으로 떨어져 줬으면 좋겠다 싶으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한번 올라가 버린 집가, 한번 올라가 버린 물가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 옆에서 괴롭히는 겁니다. 수십 년 괴롭힐 거예요. 이게 앞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두고 질곡이다. 또는 이거는 국제 수출 경쟁을 무슨 올림픽 달리기 시합을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딴 나라에 비해서 훨씬 무거운 쇠뭉치를 양발에 달고 달리는 선수와 비슷합니다. 한쪽 발에는 땅값이라는 쇠뭉태기 달고 또 한쪽 발에는 물가라는 쇠뭉태기 달고 다른 나라하고 달리기 시합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비싸니까 수출하기 어렵죠. 땅값 비싸니까 외국 투자가들이 잘 오려고 하겠습니까? 관광인들 잘 되겠어요? 이렇게 물가가 비싸니까. 관광, 야, 그 나라 가니까 물가가 비싸더라 말이죠. 맥주 한 병 값이 어떠고 이런 거는 대반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독재는 경제를 망친다 이겁니다. 눈앞에 성과에만 급급해가지고 돈 찍어내고 난개발해가지고 경제의 그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두고 후회할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경제 살렸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경제를 망친 겁니다. 잠시 살리는 듯 보였고 환각 상태를 만들었고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훼손한 것이 박정희입니다. 이걸 국민들이 모릅니다. 경제학자들조차 이걸 잘 모르고 성장률만 보고 9% 성장 9% 성장 중국, 인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보다는 잘하고 있죠. 관리를. 좀 더 관리하고 좀 더 천천히 갔어야 되죠. 욕심 덜 내고. 너무 과욕입니다. 8%, 7% 해도 좋은 거죠. 그것도 고성장이고요. 이렇게 하면서 돈 덜 찍어내고 물가 안정시키고 땅값 안정시키고 이렇게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 물가가 한 반 정도 되고 집가도 한 반 정도 되고 그런 나라에 산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독재를 해야 경제 성장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혹시 술집에서라도 만나면 그렇게 아니라고 좀 잘 설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독재는 경제를 잠시 살리는 것 같은데 오래 죽이고 민주정부는 혼란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경제를 오래 살립니다. 거꾸로입니다. 진리가 이때까지 파묻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 경제는 이런 원리에서 보면은 아까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벗어나서 복지국가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느냐 이제 이것이 앞으로 과제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출발했을 때가 이제 관치경제 한편의 관치경제 또 한편에는 저 시장 만능주의 양쪽에 막 그런 엄청난 압력 그런 것 속에서 그래도 저쪽에 대해서 뭔가 좀 저게 옳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저쪽으로 가려고 꽤 노력은 했습니다. 그럼 뭘 갖고 증명하느냐? 그래서 동반성장 같은 그런 것이죠. 동반성장. 분배를 중시하고 복지 예산을 늘리고 이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복지 예산이 노무현 정부 초기에 20%였습니다. 전체 예산에 중앙정부 예산의 20%. 매년 올려가지고 마지막 해에 28%까지 올려놓고 임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산을 처음으로 국가전략회의라는 걸 열어가지고 재정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 장관이 다 모여서 이틀간 마라톤 회의를 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득해서 그 전까지는 완전히 예산이 경제부처가 주도했죠. 복지 예산은 찬밥이고요. 그래서 20이던 것을 28로 올렸습니다. 경제 예산은 얼마였느냐? 경제 예산이 28이었습니다. 출발할 때 28이 매년 내려가가지고 20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서로 자리를 맞바꾼 겁니다. 경제 예산하고 복지 예산이 20대 28이 28대 2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52%는 뭐냐? 그건 이제 행정, 국방, 뭐 이런 사법일 이런 것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온 보수 신문이 시비를 걸고 난리가 법석이 일어났는데 좌파다 이거죠. 좌파, 빨갱이다. 이렇게 경제를 무시하고 복지만 하고 그래서 노상 들은 소리가 뭡니까? 복지하다가 뭐 성장 발목 잡는다 이런 소리 노상 들었죠. 그러나 그거는 너무 우물한 개구리 같은 소리고요. OECD 평균이 있습니다. OECD 평균 복지 예산이
50%입니다. 경제예산 평균 10%입니다. 10대 50이에요. 5대 1입니다. 복지대 경제가 OECD 평균이요. 딴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지나치게 복지가 적었고 경제는 지나치게 많았던 겁니다. 그 경제가 그렇게 많은 것이 그럼 경제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됐느냐? 결국은 아까 그 부동산 난개발 이런 식으로 하면서 토건 국가로 갔죠. 일본이 망하는 길로 간 것이 토건 국가로 갔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그 길을 그대로 뒤밟아 온 겁니다. 복지 안 하고. 두 나라가 다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복지 안 하고 토건하다가 고령화 오고 일할 사람 없어지고 저성장의 늪에 지금 빠졌는데 헤어나기가 어려워 보여요. 일본이.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집권해서 복지하겠다, 토건 줄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자민당이 50년 동안 잘못된 길로 너무 오래 가버린 겁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했느냐? 복지 예산, 경제 예산을 갖다가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그러니까 아까 그 OECD 평균으로 가려면은 20에서 28로 올라간 복지 예산을 계속 더 올려가지고 한 50까지 올라가려면 아직 차례강산이죠. 멀었습니다. 갈 길이 멀죠. 그러면 이제 세계 선진국 비슷한 나라가 됩니다. 심지어 아까 미국 복지 제일 안 하는 선진국이 미국인데요. 미국도 복지 예산 50이고 경제 예산 10%입니다. OECD 평균하고 같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게까지 복지를 무시하고 경제 예산, 주로 토건 예산 이런 데다가 돈을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결과는 뭐냐? 복지가 안 돼 있으니까 병원도 비싸고 학교도 비싸고 애 맡길 때도 잘 없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요새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 기피하고 애를 안 낳을, 겁이 나서 애를 못 낳겠다.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이거지. 애 키우는. 그럼 출산율이 지금 우리나라 세계 최저입니다. 190개국 중에 지금 끝에서 2등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한국 출산율이 급속히 떨어졌죠. 일본도 저출산율 때문에 난리인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미 세계에서 제일 고령 국가가 되어버렸고요. 젊은 일할 인력이 부족하자. 그래서 일본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지금 급속히 고령화로 갑니다. 애를 안 낳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0년, 20년 뒤에는 진짜 노인 국가가 돼가지고 성장 못하게 되죠. 제일 큰 이유가 뭐냐? 복지를 안 해서 그런 것이죠. 저출산의 제일 큰 이유는 복지가 안 돼 있어서 애 낳기가 겁난다 이겁니다. 애 키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복지로 가야 되고, 이 왼쪽으로 가는 것이 아까 제가 수출 주도형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복지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라는 이 무시한 인구 폭탄, 이게 곧 닥치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도 또 이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동반성장하고 복지 예산 늘리고 20에서 28로 5년 만에 늘린 정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욕을 그렇게 먹으면서 갔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간 거죠. 그거 욕했던 조중동은 전부 틀린 이야기 한 겁니다. 나라를 망치는 이야기를 해온 것이죠. 그게 어떻게 성장에 발목 잡는 겁니까? 그걸 해야지 성장을 하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28%이니 복지 예산이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아직 28입니다. 줄이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왜냐? 초장의 이명박 정부 정책이 전부 그 클린턴 부시처럼, 클린턴을 다 부정했던 아들 부시처럼 ABC라 그러죠. Anything but 클린턴. 뭐든지 클린턴하고 아닌 것만 된다 이런 식입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 정책이 anything but 노무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뒤집었는데 요거는 뒤집지는 못하고요. 복지 예산은 차마 뒤집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늘릴 의지는 없고 하니까 계속 28 이렇게 제자리걸음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얼마나 불행해지는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5년 동안에 20에서 28까지 느린 정부가 있는가 하면은 3년이 지나도 28, 28, 28 가는 이런 정부도 있다 이겁니다. 어느 게 옳은 방향이냐 명백하죠. 그래서 우리가 처한 위치를 보면은 한국이 살 길은 복지국가로 가는 길밖에 없다 이겁니다. 근데 복지국가 하면은 좌파 빨갱이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거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은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주도했는 주력을 하는 게 뭐냐? 처음에 대우나 한다 그러다가 반대가 심하니까 포기한 거는 잘했는데 포기하는 김에 깨끗이 포기했어야 되는데 방향을 바꿔서 4대강으로 갔습니다. 그거하고 뭐 대운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장된 대운한지도 모르겠어요. 내 임기 중에는 대운하는 안 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발표를 합니다.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뼈가 있는 말 같고 내 임기 중에는 대운하는 안 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영 안 한다 이렇게 해야죠.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 전에는 대운하가 필요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경제성이 없더라. 그래서 이번에 영남권 신공항 경제성 없어서 딱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갔어야 됐죠. 대운하는 내 임기 중에는 안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임기 끝나면은 4대강을 살짝 바꿔서 대운하 할지도 모른대 이겁니까? 거기에 22조 원 플러스 알파를 지금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내년도 임기 끝나기 전에 이제 뭔가 준공식, 완공식을 해서 테이프 끊으려고 박정희가 늘 하던 것이 그거죠. 전국 다니면서 테이프 끊고 준공식, 기공식 하던 거. 그래서 개발주의, 이명박 정부의 철학은 박정희에 대한 상당한 향수가 있습니다. 개발주의. 그리고 이제 이 시장 만능주의가 강해요. 처음 출발할 때 이 자유시장 경제, 시장 만능주의 저런 철학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초장에 어디 전라도에 가서 전봇대 뽑기, 그죠? 규제 완화, 그리고 감세, 수십조 원 감세했잖아요. 부자 감세하고 작은 정부 가겠다. 이게 전부 초장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입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갑자기 그게 슬그머니 들어갔어요. 처음에 전부 그런 이야기만 했어요. 자유시장 경제, 신자유주의 모델 이야기만 하더니 언젠가부터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지금 대통령 하는 거 못 봤을 거예요. 안 하고 뭐라 합니까? 그 뒤로는 뭐 서민정부 한다, 뭐 중도로선, 뭐 중도정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중도개혁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부터 달라졌는데 그게 언젠가가 언제냐 하면은 미국 금융위기입니다. 미국 금융위기가 딱 2008년 9월에 터지니까 분석이 나오기를 원인이 바로 저거다. 신자유주의가 원흉이다. 저것 때문에 규제 완화해서 금융가한테 너무 마음대로 돈 벌어봐라. 시장 만세 이렇게 한 결과가 대형 사고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직까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걸 딱 보고 이명박 정부가 초장에 하려던 그걸 갖다가 이제 방향을 튼 겁니다. 아, 이 길이 아닌 게 비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온 것이 이제 친서민 한다 그러고서 시장 가서 떡볶이도 사 드시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개발주의 이것은 계속하고요. 그게 4대강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대형 건설 회사들이 주로 수혜자인데요. 대구 경북에도 낙동강 뭐 좀 개발하면 뭐 좀 국물이라도 떨어지는가 싶어 처음엔 꽤 지지를 했는데 한번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어도 국물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왜? 그 공사가 전부 서울에 있는 대형 건설 회사한테 다 가지 지방에는 안 온다 이겁니다. 지방 사업인데도 전부 서울에 있는 대형 건설 회사들 수주해 갑니다. 과거 대통령의 친구들이죠. 그러면서 그 제가 비교한 그 표가 뒤에 나옵니다.
마지막 두 페이지가 이제 이명박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균형 발전, 이걸 또 이제 거꾸로 갑니다.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었던 것이 균형 발전, 지방 우선이죠. 그때는 뭐든지 지방 우선이었습니다. 실제로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사람 중에 지방 출신이 많고요. 그래서 지방 출신이라 하면 지방에 실제로 살고 있는 지방 사람을 말합니다. 한때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그 뒤에는 늘 서울에 가서 살았던 사람은 본적은 지방이지만 그 사람은 서울 사람이죠. 그런 뜻이 아니고 실제로 지방에 살고 있는 지방 사람을 많이 중용했어요. 저도 좀 뜻밖의 중용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은 전에 같으면 그런 사람이 잘 없습니다. 제가 지방 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갑자기 서울에 가서 높은 자리에 일하는 그런 사람은 과거에 잘 못 봤을 겁니다. 참여정부에 그런 사람은 저 말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 한 자리 난다 그러면은 지방 사람을 우선적으로 찾았어요. 지방 사람 막 찾다 없으면 이제 서울에서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지방이 참바로 다시 또 옛날로 되돌아갔죠. 영수철이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균형 발전하는 거 다 후퇴시키고 심지어 세종시까지도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다가 그걸 갖다가 무슨 헌법재판소에서는 경국대전 덜먹이고 얼마나 논리가 궁하면은 경국대전을 다 덜먹였어요. 간섭헌법 덜먹이고 그렇게 해서 제동을 걸었고요. 세종시마저 되돌리라 그러다가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박근혜 반대에 부딪혀서 이제 결국은 포기하고 이제 원리대로 갑니다. 박근혜 후보도 이명박 후보보다 별로 나을 게 없습니다. 실제로 2007년 대선 때 두 후보가 정책이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특히 박근혜 후보는 더 노골적인 시장 만능주의인데요. 왜냐하면 그때 내놓은 구호가 줄푸세였거든요. 박근혜 후보의 구호입니다. 줄푸세요. 줄푸세는 줄이고 풀고 세운다는 뜻인데요. 뭘 줄이느냐? 세금을 줄이고 감세입니다. 푼다,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 세, 기강을 세우겠다. 기강 세운다는 것은 이제 뭔가 법과 질서, 대응하고 때려잡겠다.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한 엄포죠. 대처처럼 하겠다. 레이간처럼 하겠다 이겁니다. 레이간 대처주의가 뭡니까? 바로 시장 만능주의고요. 경제를 망친 것이죠. 80년대부터 미국 경제가 내리막길로 들어가고 쌍둥이 적자, 지금 엄청난 재정 적자, 무역 적자에 시달리는데 그 출발이 레이가노믹스입니다. 이미 이 시장 만능주의는 여러 번 경제를 망쳤습니다. 이번에 2008년 미국 금융위기는 세 번째 크게 망친 사건인데요. 그 전에 대공황, 1929년에 대공황이 바로 공화당 정권이 연달아 세 번을 집권하면서 줄푸세를 해가지고 세금 줄이고 규제 완화하고 기강 세우고 노조 때려잡고 그렇게 해서 우파적으로 간 끝에 닥친 대형 사고가 1929년 대공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를 크게 망쳤고요. 두 번째 레이간 대처가 경제를 망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들 부시 때 와서 또 더 줄푸세 하다가 대형 사고를 친 것이 이번에 금융위기입니다. 이미 세 번이나 증명이 됐습니다. 줄푸세는 안 된다는 것이, 경제를 망친다는 것이 증명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박근혜 후보도 작년부터 이제 슬그머니 복지국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였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복지국가하고 뭐 삼인주의 북불합화 이야기하면 빨갱이라 그러고 잡아갔죠. 박정희 때. 언제 복지국가 하려고 그랬습니까?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초장에 이제 규제 완화, 전봇대 뽑기 막 이런 걸 강조하다가 금융위기를 딱 오고 나니까 이제 그 말이 싹 사라지면서 뭔가 이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친서민하겠다, 중도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자기 원래 친구들이 배신감을 지금 느껴가지고 변했다 그러죠. 대통령이 변했다. 정체성이 흔들린다. 뭐. 줄푸세를 해야 되는데 왜 줄푸세 안 하고 뭐 친서민 한다 하고 뭐 이런 걸 하느냐. 그러고 지금 그쪽은 그쪽대로 지금 불만이 많고요. 그냥 우왕좌왕입니다. 뭘 하겠다는 건지 없어요. 청사진이 없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방향이 설정이 안 돼 있고요. 그때 좋아 보이는 걸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일로 갔다 나비를 잡으러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나가지를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고요. 복지에서는 여전히 28% 머물고 있고.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저는 걱정이 이명박 정부는 최초로 아무것도 안 한 정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슬그머니 듭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에 3년 동안 이렇게 허탕쳤는데 남은 1년 반 뭘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중요한 시간은 다 지나간 겁니다. 힘 빠지고요. 내힘도 보고. 그래도 역대 정부는 뭐 다 뭐 자랑거리라고 내세울 만한 게 한 3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두환조차도 물가를 안정시켰다 뭐 이런 거 있고요. 노태우 대통령은 뭐 권위주의 청산, 뭐 와이셔츠 차림으로 뭐 회의를 한다. 예를 들어 가방을 자기가 비서가 아니고 자기가 직접 든다. 예를 들어 이런 스타일에서도 좀 혁신을 일으켰고요. 실제 내용은 북방외교, 북방을 위해서 중국, 러시아하고 국교를 정상화하고 이런 거 상당히 진취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런 거 인정할 만하죠. 김영삼 대통령도 하나회 청산했죠. 그리고 금융실명제 했죠. 또 전직 대통령을 사법 심판에 붙였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한 3가지는 뭐 자랑할 만하고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자랑할 게 3가지 이상 훨씬 많죠. 훨씬 많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을 제가 임기가 다 돼가는데 3가지를 꼽는다면 뭘 꼽을까 한번 생각해도 아직까지 한 가지도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잘한 거, 이명박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국민을 깨우쳤습니다. 국민 교육 효과. 그래서 뭐 참 나라도 잘 돼야 되고 경제가 잘 돼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고요. 또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딴 거는 다 anything but 노무현으로 가면서 딱 하나 따라간 게 있습니다. FTA. 열심히 따라가요. 한미 FTA 뭐 열심히 그 찬성일 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하고 FTA도 열심히 하겠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FTA를 맺고 다니는데 미안하지만은 제일 노무현 대통령 중에 제일 좀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미 FTA거든요. 딴 FTA는 좀 문제가 덜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청개구리를 연상시킵니다. 자기 엄마가 제발 막 내 그 물가에 묻어두고 워낙 거꾸로 청개구리 반대로 가는 걸 알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니까 진짜 그거 하나만은 따라가가지고 물가에 묻어줬다는 그 아들 청개구리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딴 거는 다 거꾸로 가면서 왜 하필 한미 FTA 그거는 또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가 이제 균형 발전을 거꾸로 가고 서울 중심주의로 간 거 이것도 잘못됐지만은 단기주의가 있습니다. 단기주의와 장기주의. 노 대통령의 장점은요. 딴 거 뭐 물론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노 대통령도 저는 뭐 다 잘했다고 보지 않고 비판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딴 대통령한테 볼 수 없는 점이 하나가 장기주의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단기주의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단기주의가 뭐냐? 눈앞에 실적, 올해 성장률이 몇 %냐? 네, 그거 챙겼거든요. 그걸 하도 챙기니까 밑에 장관들이 전부 그것만 관심이 있고요. 밑에 공무원들이 전부 그것만 달성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눈앞에 실적은 달성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아까 돈 많이 풀고 전국 난개발하고 땅값 올리고 집값 올리고 지나놓고 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뭐냐, 경제를 망친 거 아니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오 대통령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당장 실적 신경 쓰지 마라. 나빠도 좋다. 요건 내가 다 먹을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들이 전에보다 그 훨씬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일을 했어요. 실적에 대해서 좀 연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도 없이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한 게 그 인위적 경기 부양은 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인위적 경기 부양. 왜냐? 전에 대통령들이 늘 인위적 경기 부양을 초조해가지고 조금만 떨어지면 성장력 떨어지고 뭐 하면은 대반에 이 주사를 놓고 이랬거든요. 바로 효과 나는 그런 주사를 팍팍 쓰고 이랬습니다. 그런 거 안 썼습니다. 그런 거 안 쓰고 멀리 보고 가자. 그래서 요건 많이 먹었죠. 요거 많이 먹었는데 그게 사실은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건 참 잘한 거죠. 그건 정말 잘했고, 그런 장기주의적인 관점을 가졌던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한 분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대통령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노무현다운 점이죠. 그러니까 그게 정치 스타일하고도 통합니다. 질 걸 뻔히 각오하고 종로구에 출마하고 부산 동구에 출마하고 이런 자세가 경제 정책을 할 때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는 거 보고 내 욕 먹게 멀리 보자 이거죠. 그런 자세를 가진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참 드물고요. 대통령 중에 그런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그 점이 참 훌륭했다. 예외적이었다. 앞으로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지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너무 우왕좌왕하고 정체성 상실의 상태에 빠져 있고요.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 처음에는 방향이 있었죠. 저쪽으로 가겠다는 것이 분명히 있었는데 미국 금융위기 보고 생각이 확 바뀌어서 이 길이 아닌 게 비역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막 우왕좌왕 배가 제자리 걸음하면서 제자리를 뱅뱅 도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어디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나 이런 형국이에요. 결국은 중요한 것이 철학이고요. 부지런하게 일한다고 일 잘하는 거 아닙니다. 부지런하게 해야 이명박 대통령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벽부터 뭐 밤늦게까지 일하시죠. 인수위 때부터 뭐 이런 말이 있었죠. 월화수목 금금금. 노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다른 것이요.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면은 청와대 수석회의가 그 전에 8시에 했답니다. 8시에. 노 대통령이 한 번에 수석회의 하면서 이걸 계속 8시에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9시에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안건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수석들이 아이고 이게 잘 됐다고 9시로 합시다 하는 게 다수가 됐죠. 그래서 그럼 앞으로는 9시로 합시다 해서 그 전에 늘 8시에 하던 수석회의를 9시로 늦추었습니다. 그 바람에 청와대 직원 500명이 전부 출근을 1시간 더 늦게 해도 되게 됐고요. 잠을 1시간 더 잘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게 큽니다. 왜냐하면 8시에 수석회의를 하려면은 수석들은 8시 좀 전에 7시 반에 나오면 되겠지만은 그 밑에 준비하는 그 행정관들은 6시 반에 나와야 돼요. 6시 반에 출근하려면은 5시에 집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 들어갈 때가 뭐 밤 12시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몇 시간 자겠어요. 그러니까 막 졸리고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괜히 일 부지런하게 하는 척 설치는 것이 사실은 문제다. 실제로 일이 잘 되도록 하려면은 잠 잘 때는 자고 주말에는 좀 쉬고 월화수목금토일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인위적으로 비틀어서 월화수목금금금 이런 사고방식이 저는 일을 그르친다고 봅니다. 전에 대통령을 모셨던 어떤 고위직 한 분이 비교를 하면서 노 대통령은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 주말에는 거의 부르지 않는다 이거죠. 참모들을. 주말에는 쉬도록 해주는 대통령이다. 그전 대통령,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은 주말에도 막 쉴 새 없이 전화하고 들어오라 그러고 해서 막 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차이,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열심히 한다. 이게 참 현명한 것이죠. 그런 판단력.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향이 틀리면은 속도는 무의미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부지런한 것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이명박 정부도 다 돼갑니다. 다 돼가고 걱정스럽고요. 앞으로는 노무현 정부와 같은 그보다 더 훌륭한, 그보다 더 실수 안 하고 정말 일관성 있게 이쪽 방향으로 한국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갈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야 된다. 이것이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